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이 정상회담이 있었죠. 자, 가장 핵심 의제는 이란 전쟁 종전을 위한 그 중국의 역할, 그리고 이란의 핵무기를 미국은 당연히 용납하지 않고 또 그것 때문에 전쟁이 발생했으니까 중국도 같이 용납하지 하지 않아주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데 있어서 중국도 역시 우리도 그걸 원한다 뭐 이런 거를 같이 합의하는 게 이제 가장 중점적인 이제 이슈였습니다. 물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무역 문제가 뭐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그 안보 관련 얘기를 조금 해보겠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그 정상회담에서 협의된 내용들과 그 양국 간의 그 입장, 그리고 이제 시진핑 주석의 약간 모호한 입장이 좀 있어요. 그걸 좀 해석하는 데서 필요한 그 중국의 어떤 만만디라는 얘기, 그리고 이제 관시 얘기, 요걸 조금 해볼까 합니다. 자, 결론부터 어제 정상회담 관련된 얘기를 드리자면, 트럼프 대통령은 좀 일을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추진력 있게 뭐 이렇게 진행시키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모습이었고, 반면에 시진핑 주석은 야, 그건 뭐 너희들 사정이고 나는 뭐 지금 만만디야, 만만디라는 약간 그런 입장입니다. 자, 일단 서로가 동의한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동의한 부분은 이란의 핵무기를 불용한다, 즉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데는 일단 동의를 했습니다.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이것도 중국도 역시 동의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은 사실 뭐 내심 속으로는 뭐 동의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뭐 어차피 이란과 블랙마켓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다 거래하고 이란 원유 싸게 사오고 뭐 이런 거 다 하니까 뭐 속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일단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우리도 뭐 해협 개방 원한다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백악관은 그래서 오늘 그 정상회담 결과 보도 자료를 발표하고 정상회담이 이렇게 잘 됐다 뭐 이렇게 좀 홍보성 보도 자료를 내보냈는데, 그걸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 중 양측이 에너지의 자유로운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된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 있고요. 자, 이게 이제 백악관 쪽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백악관은 아울러 두 정상은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데에도 동의를 했다,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요 내용만 놓고 보면, 뭐 정상회담이 100% 양쪽 다 만족스럽게 끝났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들여다보면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백악관은 이란 핵무기 불용 문제,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개방 문제, 요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번 정상회담 아니어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거론하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 전쟁을 종식시키는 종전 조건의 핵심도 바로 그 두 가지잖아요. 그런데 미중 정상이 이런 원칙에 합의했다라는 점을 좀 부각시키면서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공개했습니다. 왜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백악관이 공개하느냐? 뭐 미중 정상회담 할 때 양측이 긴 테이블에 다 앉아서 이제 인사말 하고 어쩌고 뭐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거는 이제 뭐 취재 기자가 있는 상황에서 하지만, 이제 진짜 회담이 들어갈 때는 비공개 회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뭐 이런 부분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주지 않으면 기자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를 하는 거고, 일단은 지금은 그 발표 내용에 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백악관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두 가지 큰 원칙에 뭐 의견을 같이 했다 뭐 이렇게 좀 부각시키면서 하는 그런 발표 자체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중동 정세를 둘러싸고 중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줄 것을 좀 기대했는데, 그런 기대하는 것이 어느 정도 좀 부합하는 회담 성과를 얻었다, 이렇게 조금 내세우기 위해서 좀 그런 두 가지 대원칙에 우리는 합의를 했다, 이걸 좀 앞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중국 측이 발표한 내용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미국 측의 이러한 어떤 희망적인 그리고 긍정적인 백악관의 발표와는 좀 달리요. 이 중국은 그 회담이 다 끝난 다음에 중국 나름대로 또 중국 기자들한테 자료를 발표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료를 발표한 걸 보니까 이란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악관 말을 뭐 우리가 불신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백악관이 발표한 것과 중국 측에서 발표한 내용이
조금 결이 다르다 이거죠. 실제로 이제 미국이 발표한 그 핵심 사안 중에서 중국이 발표한 공식 발표문에는 빠진 게 있습니다. 뭐가 빠졌냐? 이란 핵무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백악관이 발표한 내용에는 우리는 두 정상은 이란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불용한다,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의견의 일치를 봤다라고 되어 있는데 분명히 중국 측이 중국 기자들한테 배포한 내용에는 이란 핵무기 불용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고스란히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 보고 회담할 때는 그냥 허허 실실 웃으면서 트럼프 대통령님 말씀 맞습니다. 뭐 맞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돌아서서 공식 합의문을 각자 발표할 때는 이런 부분은 뺀 겁니다. 중국이. 뭐 어찌 보면 고도의 외교 전략이다라고 뭐 막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중국이 좀 원래 그렇기도 하죠. 조금 앞에서 말한 거를 그대로 다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뭐 어느 나라나 외교 분야에 관련해서는 그렇긴 합니다만은 하여간 중국은 조금 더 그런 면도 있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에 대해서는 얼굴 보고 회의할 때는 우리도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개방에 동의한다. 뭐 이렇게 말을 했대요. 뭐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그래야 돼. 그럴 때 했대요. 그렇게. 그런데 중국 측 공식 발표문에는 완전히 개방돼야 한다라는 문구, 완전히 개방돼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표현, 이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란 문제에 대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 이런 건 우리도 원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미국 측이 말한 대로 미국 측은 똑같은 사안을 놓고 완전한 개방에 동의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백악관은. 그런데 중국 측이 발표한 데에는 완전한 개방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자유로운 항행의 권리에 대해서 우리는 지지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그거는 맨날 하는 얘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마음에 쏙 드는 그런 표현은 아닌 거죠, 이게. 그래서 중국은 뭐 지금까지 기존에 발표왔던 외형적으로 발표왔던 그런 입장을 뭐 그대로 다시 한번 발표를 한 그런 정도, 더 이상 무슨 달라진 그런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중국 쪽 발표 내용을 보면 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란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이처럼 뭐 좋게 말하면 신중한 입장, 그리고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미국 쪽의 입장에서 본다면 좀 답답한 그런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중국이 대이란 영향력을 미국과의 협상에서 좀 지금 지렛대로 활용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달려가고 막 다 바리바리 여러 명들 다 데리고 가서 한 이유가 뭐예요? 이제 이란 문제와 관련해서 이걸 빨리 해결하려고 이제 좀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중국이 지금 이란 전쟁 이후에 자신들의 영향력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고 자신들의 위치가 조금 올라간 듯한 그런 걸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자신들의 조금 올라간 그런 영향력을 미국과의 협상에서 계속해서 지렛대로 좀 활용을 해야 된다는 인식 때문에 이걸 빨리 놓고 싶어 하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이란 전쟁이 끝난 뒤에 미국에게만 유리한 중동 질서가 그렇게 구축될 경우에는 그 중국으로 봐서는 야 뭐야 우리가 다 도와줬는데 지금 뭐 질서 재편한 거 보니까 뭐 우리는 전에하고 똑같고 미국 너네들은 각종 이득을 다 취하고 있네. 이런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죠. 계속 뭐 이니셔티브까지는 못 준다 하더라도 지렛대로 계속 붙들고 있으면서 마지막 중동 질서 재편을 할 때 그걸 카드로 활용해서 중국도 이득을 취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척 하면서 쥐고 있는 걸 놓지 않는 겁니다. 쉽사리 미국을 좀 쉽게 만들어주지 않는 거죠. 자, 요걸 더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지금 상황을 최대한 우려먹겠다. 뭐 이런 입장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 중국이 향후 이란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적극적인 개입을 할지는 이번 정상회담 한 번만 갖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뭐 미지수다. 그렇게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뭐 따박따박 따라주지는 절대 아닐 것입니다. 특히 이제 중국의 그 대표적인 특징 때문입니다. 어떤 특징이요? 네, 바로 만만디 때문입니다. 만만디.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만만디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에서 딱 내려서 시진핑 주석이 있는 데까지 걸어오는데 요 거리가 꽤 되더라고요. 한 15m 정도 되는데 물론 붉은 양탄자가 깔렸지만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걸어오는데 시진핑 주석
단 한 발짝도 앞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계속해서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한테 가까이 딱 올 때까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딱 있습니다. 보통 웬만한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면 15m 정도 된다? 그럼 한 10m쯤 왔을 때 5m 정도 남겨놓고 몇 발자국 가죠. 이렇게 맞이하는 마음으로. 시진핑 주석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꼿꼿하게 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앞에 올 때까지. 그리고 뭐 악수할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에는 악수하면 다른 정상들하고 탁 악수하면서 끌어당기잖아요, 자기 쪽으로. 이것도 안 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가까이서 그냥 이렇게 하고 말더라고요. 힘도 안 주고. 여하튼. 자, 여하튼 중국의 그 특징 만만디 얘기를 조금만 더 하고 가도록 할게요. 이제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런 얘기도 있죠. 한국에는. 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런 걸로도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 있긴 합니다만은 이 중국의 만만디, 요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간단한 뜻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시진핑 주석이 이 만만디 전략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자, 중국의 그 만만디는 단순히 그 만만디라는 한자 뜻을 그대로 직역하면 천천히라는 뜻이에요. 천천히. 그러니까 단순히 천천히 한다, 느리다만 그런 사전적인 의미는 그런 건데 단순히 그런 사전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중국인이 말하는 만만디는 완전히 다른 얘기는 아니지만 완전히 브로드한 훨씬 더 광범위한 뜻입니다. 중국인들의 사고방식과 그 삶의 그 철학이랄까? 그런 걸 좀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만만디입니다. 글자 그대로 천천히 하는구나 이렇게만 해석하면은 제대로 중국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지피지기면 백전 불패니까 내가 이기려면 저걸 알아야 되니까 이것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만만디는 천천히란 뜻이긴 하지만 단순히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꿈을 대는 걸 뜻하는 건 아닙니다. 서두르지 말고 상황을 신중하게 살피면서 때를 기다려라 라는 뜻입니다. 좀 어찌 보면 좀 없는 말이 좀 들어가 있죠. 서두르지 말고 상황을 살펴보면 서두르지 말라라는 것까지는 만만디가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상황을 계속 살피면서 그다음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때를 기다려라. 만만디. 급하게 결정해서는 일을 그르치는데 그러기보다는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여유를 갖는 것. 그게 이제 중국 사람들은 미덕으로 여깁니다. 한국 사람들은 요즘은 그런 거 없습니다만 한때는 이제 빨리빨리 문화였잖아요. 지금도 좀 안 그런 건 아니죠. 지금도 좀 그런 게 있지만 완전히 반대긴 하죠. 어느 게 좋다, 어느 게 나쁘다를 지금 얘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특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징은. 그리고 그 안에 깊은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외국인들이 그래서 중국 사람들하고 일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그 지점입니다. 만만디. 이 정도 우리가 얘기됐으면 사인할 때도 되는데, 사람들 진짜, 아유, 힘들어, 답답해, 이런죠. 근데 그게 느려서 답답한 게 아니라, 뭐라도 좀 더 자기네한테 유리한 거를 하나라도 더 챙기기 위해서 좀 더 때를 한 번 더 기다리고, 때를 한 번 더 기다리고, 이러는 거죠. 중국인들은 비즈니스를 할 때 당장의 계약서를 그 자리에서 이래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건데 당신네도 이렇습니까? 그럼 우리 이해관계가 서로 딱 떨어지네요. 오케이, 사인.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좀 좋게 들릴 수도 있고 나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사인하기보다는 그 전에 중요한 과정이 있죠. 네, 바로 관시입니다. 관시. 예, 한국말로는 관계. 영어로는 relationship이라고 할까요? 그걸 먼저 쌓아놔야만 사인을 합니다. 아무리 이해 상충되고 이해가 서로 맞아도 이 관시가 형성이 안 되면 사인을 안 해요. 그럼 관시는 어떻게 하느냐? 오랜 시간을 갖고 밥도 같이 먹기도 하고 같이 차도 마시기도 하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 이들에게는 그런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이제 관시라는 이름으로 이제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걸 또 좀 더 브로드하게 우리가 본다면 그 과정이 좀 길잖아요. 예를 들어서 길다는 게 정확히 그럼 며칠이야, 몇 년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냥 급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답답하게 느껴지는 시간이라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관시를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또 다시 말하면 그게 만만디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때로는 상대방이 조급해하는 그걸 또 이용하기도 합니다. 서구권이나 이 한국 사람들이 조급해하면서 승부수를 팍 던질 때도 있잖아요. 좀 멋있어 보이죠. 어쩔 때는 이게 내 파이널 오퍼입니다. 이 이상은 더 안 돼요. 탁 승부수를 던지죠.
그걸 기다립니다. 중국 사람들은. 빨리 던져봐. 중국 측은 그렇게 그럴 때까지 느긋하게 대응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그런 조건을 끌어내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는 게 그게 바로 만만디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지금 딱 그렇습니다. 관시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어제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중국의 역할 그리고 중국과의 협상 타결을 원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거죠. 이번 종전을 하기 위해서 중국이 좀 이란 측의 영향력도 좀 발휘하고 뭐 그런 거를 트럼프 대통령은 원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반응은 관시 재정립이었습니다. 관시 재정립. 그게 뭐냐? 관계 재정립. 야, 너희가 지금 급하니까 나한테 와서 이란한테 얘기도 좀 잘해달라.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종전에 도와달라고 하지만 그 세계 평화는 네가 하는 소리고, 야, 네가 세계 평화를 그렇게 원했다면은 전쟁을 왜 시작해? 이제 시진핑 머릿속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말 나한테 그렇게 원하는 걸 내가 해주기를 원한다면, 자, 너와 나의 즉 미국과 중국의 관시를 재정립하자, 관계를 재정립하자.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그게 뭐냐? 이게 이제 굉장히 무서운 건데요. 미국이 앞으로 중국과의 문제에 있어서 아마 중국이 계속 요구하는 이 관계 재정립이라는 관시 재정립이라는 것 때문에 미국이 아마 어려움을 이제 앞으로 많이 겪을 것 같다라는 걸 제가 어제 느꼈습니다. 자, 관계를 그러면 미국과 중국 어떻게 재정립하자는 거냐? 여기 이제 재정립이라는 게 중요해요. 관계를 정립하자라는 것은 지금까지 관계가 없었는데 이제부터 관계를 갖자. 뭐 예를 들어 그런 건데 재정립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 관계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걸 재편하자. 다시 만들자라는 것이죠. 네. 어떻게 다시 만들자라는 거냐? 중국은 이제부터 미국과 중국이 두 나라가 동등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인정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이제 미국과의 관계 재정립. 이건 이제 중국의 입장으로 쉽게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 지금까지는 니네 미국 혼자서 세계의 패권국임을 자임하면서 그렇게 다녔지만, 야, 이젠 다시 재정립하자. 리스트럭처를 하자. 이제는 우리도 그 정도 급이다라는 것을 좀 인정해라. 그걸 인정해야만, 그래서 관계가 재정립돼야만 지금 니네들이 원하는 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 이런 겁니다, 지금. 그래서 관시 재정립을 대놓고 몇 년에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말 있죠. 뭐 세상에 태양이 두 개일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옛날 말도 있죠. 뭐 국왕이 두 명일 수 없습니다. 뭐 약간 이런 얘기처럼 뭐 그거와 이제 맞는 이해는 아닌데, 미국이 지금까지 태양의 역할을 해왔다면, 야, 그건 자연의 얘기고 자연은 태양이 두 개일 수는 없지만 이거는 현실이다. 현실에서는 너희만 태양이 아니야. 우리도 태양급이 이제 됐으니 인정해. 인정하고 미국만큼 우리도 패권 국가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할 때 우리가 관계를 재정립하고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 뭐든지 한번 다 얘기해보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의 역할을 하겠다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태양이라는 게 때로는 따뜻한 햇살을 줘서 많은 농작물이 자라게 도와주기도 하고 사람들이 또 햇살을 받지 못하면 뭐 못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은 이로운 일도 하지만 또 때로는 뜨거운 열로 뭐 녹여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 그런 능력 된다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도 인정해 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어제 정상회담은 강력한 추진력으로 다가가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만만디로 맞서면서 관시 재정립을 원하는 시진핑 주석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과연 이번 정상회담의 그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지 매우 주목됩니다. 바로 어제 정상회담 하나만 갖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자,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를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정상회담이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오늘 오십니다. 자, 지금까지를 종합해 봤을 때 자, 이번 정상회담의 최후의 승자는 과연 누구일까가 아주 관심이 됩니다. 여러분의 평가는 어떠신지도 매우 궁금한데요. 네, 여러분의 평가도 좀 생각도 또 의견도 댓글로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아주 이상한 권력 서열의 스토리를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그제 도착을 했을 때 딱 공항에 비행기가 쓴 다음에 이제 내려오잖아요. 비행기 트래블. 그 비행기에서 내려올 때 트럼프 대통령이 당연히 맨 앞에 서서 내려오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바로 뒤를 이어서 내려온 사람들의 그 순서가 아주 제 눈에는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저녁 8시 40분 베이징에 도착해서 전용기 계단을 내려왔고 그 뒤로 트럼프 대통령 바로 뒤로 맨 먼저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바로 차남 둘째 아들 에릭 트럼프와 에릭 트럼프의 부인 라라 트럼프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중국의 정상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공항에 딱 내려서 트럼프 대통령이 딱 트랩을 내려가서 중국 땅을 딱 밟았는데 그 바로 뒤에 서서 두 번째로 중국 땅을 밟은 사람이 국방장관도 국무장관도 뭐 비서실장도 아니고 에릭 트럼프였습니다. 아들. 에릭 트럼프 부부의 뒤를 이어서 다음에 땅을 밟은 사람은 누구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였습니다. 장관들도 가족 구성원과 일론 머스크의 그 뒤를 따라 내려오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뒤를 이어서 이제 드디어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핏 헤그세스 국방장관, 그리고 상무장관 등등이 순차적으로 내려왔습니다. 비행기를 내려오는 그 순서가 각국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물론 있죠. 네. 그 순서에 따라서 미국은 좀 캐주얼한 나라이기 때문에 실용주의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쓰지 않는 정말로 지독한 실용주의 때문에 그런 건지 별 의미 없이 그렇게 내려온 건지 아니면 실제로 대통령 다음에 대통령 가족 다음에 친구나 지인 다음에 국무장관, 국방장관 이런 순서로 서열이 자기네들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그렇게 서열이 정해진 건지 아주 이상한 그런 권력 서열이 혼란스러울 따름입니다. 만일 제가 실용주의를 얘기했지만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해. 실용성 있게 우리의 이익만 찾으면 되는 거지 뭘 쓸데없는 거 따지고 그래 라고 생각한다면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굳이 따지지 않는다면 그럼 대통령 바로 다음에 구급 공무원 누가 바로 뒤에 따라 나와도 되는 건가요? 실용주의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런 질문을 한번 되묻고 싶기도 하고 여하튼 그 비행기 내려와서 중국 땅을 밟는 순서를 보면 아주 좀 이상한 서열 관계가 좀 이상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좀 혼란스러운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이상한 그 권력 서열이 어찌 보면 당연시되고 있다라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 에릭 트럼프가 이번 대통령 중국 방문에 동행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현재 에릭 트럼프가 연관된 기업이요. 중국 기업과 그 합작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작년부터 계속 미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중국 기업과의 합작 사업을 마무리 짓고 더 유리한 그런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의 공식 일정을 통해 즉 아버지의 공식 일정을 활용해서 가족 사업을 하려는 것 아니냐 그런 좀 생각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에릭 트럼프는 암호화폐 관련 기업을 이끌고 있죠. 그래서 지금 글로벌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일가가 이해상충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다. 이해상충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은 지금 어제 오늘 받은 건 아닙니다. 근데 현재 에릭 트럼프의 파트너로 거론되고 있는 그 중국 기업은 미국 의회에서 중국 공산당과도 연관이 있고 중국 군과도 연관성이 있는 의심이 든다라고 하면서 미국 의회에서는 A라는 중국 회사라고 말할게요. 그 A라는 중국 회사에 대해서 경고를 내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연방의회에서는 경고를 내린 그 중국 회사와 대통령의 아들은 합작회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몇 달째 미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참 희한하죠. 앞에서는 중국을 배척하는 말을 계속하고 또 중국을 경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 정작 트럼프 대통령 패밀리는 중국과 합작 사업도 모자라서 이제는 대통령 전용기까지 타고 날아가서 사업 회의를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지적이 일자 백악관도 그를 의식한 듯 짧은 그 입장을 하나 냈는데 뭐라 그랬냐면 에릭 트럼프는 부인 라라 여사와 함께 개인 자격으로 대통령 일정에 동참한 것뿐이다. 비즈니스 사업 이해상충 이런 건 전혀 아니고 개인 자격으로 동참한 것뿐이다. 이렇게 백악관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저는 그 입장을 내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백악관에서 리걸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없나? 아니 이걸 이렇게 내놓으면 어떡하지? 왜 그러냐? 만약에 정말 그런 비즈니스나 나라 일이나 이런 거 전혀 관계없이 개인 자격으로 대통령 일정에 동참한 거다 하라면 이거는 엄청난 헌법 위반 사항입니다. 그게 더 문제입니다. 왜? 아무런 공식 직함,
정부의 어떤 부분을 대표하는 아무런 공식 직함도 없이 개인 자격으로 비행기를 탔다? 그러면 민간인이 대통령 전용기를 탄 겁니다. 민간인이 대통령 전용기를 탄 건 엄청난 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히려 백악관이 실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지 왜 또 그렇게 발표를 했을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정상회담 뭐 내용이나 결과 이런 것과 별개로 좀 문제가 좀 심각하게 제기될 것 같다. 이렇게 거기까지 완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관세 드디어 환급이 시작됐습니다. 연방정부가 지난 12일부터 관세를 환급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파악됐냐? 관세 환급 돈을 받은 기업들이 이제 돈 받았어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CNBC 방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징수했다가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이후에 석 달 만에 드디어 1차 환급금을 기업들에게 지급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CNBC가 각 기업들을 취재해서 이제 보도한 거예요. 취재를 해봤더니 우리도 받았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몇 가지 샘플 케이스가 보도됐는데 소매업체, 대형 소매업체죠. 오시코시의 맷 필드 CEO는 CNBC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체 환급의 규모를 우리가 확인을 하지는 못했다. 우리가 총 얼마를 환급받을지까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신청한 신청 액수 가운데 I think 이게 초기분인 것 같다. 1차 분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환급금을 실제로 우리는 받았다. 우리 회사로 입금이 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완구업체 베이직 펀이라는 회사의 제이 포먼 그 CEO 역시 성명에서 현재까지 우리가 신청한 전체 신청액의 5% 정도를 환급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어디다 쓸 것이냐 했더니 올해 우리 기업의 현금 흐름을 지원하고 우리 그 개발팀에 투자하는 데에 이 환급금을 활용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전 이 사람들도 참 리걸 마인드 없는 이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 관세 뭐 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관세 때문에 부과돼서 이렇게 올라간 가격 누가 냈어요? 자기들이 냈나? 소비자가 냈잖아요. 근데 소비자가 추가 부담을 통해서 지불한 그 액수를 자기들이 나라한테 받았다고 자기들이 꿀거?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네. 일정 부분 그럴 수 있지만 일정 부분은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환급을 해야죠. 기업들은. 이 사람들 참 생각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거 보면. 자, 생각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어디냐면 물류업체 UPS 그리고 FedEx 그리고 DHL 이 세 회사는 우리가 고객들을 대신해서 관세 환급 신청을 해드립니다 하면서 그 웹사이트에 이제 고객들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막 올려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급 받은 다음에 우리는 고객들한테 돌려주겠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코스코도 지난달인가요? 한 달 전인가 관세 환급 소송을 걸었죠.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건 이유는 환급 받을 거는 뭐 당연히 알고 있지만 소송을 걸면 소송 건 그 기업체를 먼저 줄 것이다라는 판단 때문에 그렇게 했고 코스코도 환급을 받으면 일정 부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환급해주는 그런 것을 우리는 이제 준비할 거다. 코스코도 얘기했습니다. 근데 앞서 그 사람들은 웃기는 사람들이죠. 소비자가 돈 더 내갖고 비싸진 관세 때문에 비싸진 그 물가 가격 그 소비자가 다 냈잖아요. 근데 그걸 자기들이 정부로부터 받고 자기들이 뭐 개발을 하는데 투자를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하튼 관세 환급이 시작이 됐다는 걸 확인이 됐습니다. 자, 세관에 따르면 1차적으로 830만 건 이 수입 선정물에 대해서 354억 달러의 환급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것도 시간이 엄청 걸릴 겁니다. 관세 부과 자체는 말 한마디로 그냥 부과하는 걸로 쉬웠습니다만은 이거 환급해 주는 거는 엄청나게 돈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1,000억 달러를 환급해 준다면 1,000억 달러를 관세 때문에 벌었어요. 받았어요, 나라가. 근데 1,000억 달러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요 1,000억 달러 돌려주기 위해서 사람 써야 돼,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해야 돼. 뭐 엄청나게 몇억 달러, 몇백억 달러 들어갑니다. 그냥 앞으로 자꾸 뒤로 미치는 거예요. 관세 때문에. 이번 관세 환급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를 무효다, 위법이다, 돌려주어라 한 것 때문에 이제 결국은 연방대법원이 마지막 파이널 판결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들을 수밖에 없죠.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틀 전 W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관세 환급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기자들이 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세 환급? 그건 미친 짓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갑자기
우리는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로부터 거액을 거둬들였다. 그게 이제 관세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뒤에는 또 약간 좀 얼토당토한 앞에 말한 것과 좀 상충되는 말을 했어요. 우리는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한테 거액을 거둬들였고 관세를 환급한다는 것은 미친 짓이다. 막 이래놓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이론적으로는 관세를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에 맞서 싸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뭐 준다는 건지 안 준다는 건지 뭐 이게 맞다는 건지 틀리다는 건지 그냥 좀 혼란스러운 그런 발언을 했는데 여하튼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과는 관계없이 관세 환급은 일단 1차분은 지금 시작돼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달에 미국에서 월드컵 열리죠. 그 월드컵 기간 동안에 연방정부의 이민 규제가 좀 완화된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가 다음 달 11일 개막하는 월드컵을 앞두고 이민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월드컵 경기 입장권을 갖고 있는 그 외국인에 한해서 최대 15,000달러, 그러니까 이게 5,000달러도 있고 10,000달러도 있고 15,000달러도 있고 그래요. 비자를 받을 때 미리 보증금을 내놓는 거죠. 뭐 15,000불 내놓고 비자를 받은 다음에 너는 뭐 그 6월 11일 월드컵이 있으니까 뭐 7월 11일 전에 돌아가서 7월 11일까지만 유효한 비자를 받았다고 쳤을 때 그 약속을 지키고 7월 11일 전에 돌아가면 디파짓 했던 보증금 15,000불을 돌려받지만 그 비자 체류 기간을 약속을 안 지키고 넘겼다. 그럼 15,000불 날리는 거죠. 정부가 그냥 꿀꺽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비자 보증금인데 그 보증금을 월드컵 기간 동안에 안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국무부는 어제 차관보 명의로 성명을 내고 월드컵 입장권을 구매해서 이미 갖고 있고 그리고 FIFA의 패스라는 게 있습니다. FIFA 패스. FIFA는 이제 국제 축구 연맹이죠. FIFA 패스. 이 발음이 너무 어렵네. FIFA는 다 F고 또 패스는 P죠. 네. FIFA 패스 제도에 등록을 한 이 외국인에 대해서는 비자 보증금을 면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월드컵 내가 미국에 와서 월드컵 보려고 티켓 다 샀어요. 요거 이제 입증해야 되고 그다음에 FIFA 패스에 온라인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게 입증되면 15,000불 디파짓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무부는 역대 가장 훌륭한 월드컵을 개최하게 돼서 기쁘다라면서 미국 안보 우선순위를 강화하면서도 대외 차원에서 정당한 여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그 이민 규제를 좀 완화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발음도 어려운 FIFA 패스, FIFA 패스라는 건 뭐냐? 이 월드컵 관전을 위해서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의 비자 발급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일시적인 제도입니다. 일종의 우선심사 제도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 들어가서 뭐 일을 보려고 이제 비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월드컵과는 전혀 관계없이 뭐 다른 비즈니스 때문에 비자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은 여기에 이용할 수는 없죠. 그런데 단순히 월드컵 때문에 경기 보고 와서 돈 쓰고 뭐 이렇게 하려고 오는 사람들은 그 FIFA 패스에 등록을 하면 우선적으로 비자 인터뷰를 해서 빨리 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FIFA 패스에 등록을 하려면 또 월드컵 경기 티켓을 샀다는 것도 증명해야 되고 이제 몇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금리 인하를 하라고 사람까지 바꿔갖고 이제 했는데 전쟁 때문에 사람을 바꿔도 금리 인하를 못하게 생겼다라는 분석입니다. 연준 내부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라는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인하는커녕 인상해야 될지도 모른다. 그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뒷목 잡을 일입니다, 이게. 근데 그게 현실입니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급등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등이 그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키웠잖아요. 여기서 물가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잖아요. 실제로 뭐 가솔린 값 같은 건 엄청 올랐고요. 그래서 연준 내부의 분위기도 빠르게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그 미네아폴리스 연방준비은행의 닐 카시카리라는 총재는요. 이란 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생각은 인플레이션이 2%대로 내려갈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공급 충격, 공급이 안 돼, 서플라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환경 자체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고 완전히 바꿔놨기 때문에 뭐 무조건 금리 인하를 뭐 한다라고만 갈 수 없이 금리 인하 또는 동결 또는 좀 더 장기간 동결 아니면
순간적인 금리 약간의 인상이라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FOMC 회의가 끝난 뒤에도 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성명서를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3명이 있었는데 그 3명 중에 한 명이 이 카리카시라는 총재입니다. 카리카시 총재는 특히 차기 연준 의장으로 취임하는 케빈 워시 체제, 이번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아웃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케빈 워시가 이제 연준 의장 될 거잖아요. 근데 케빈 워시를 트럼프 대통령이 왜 지명했어요? 야, 너 내가 거기 자리 싹 치워버릴 테니까 너 거기 내려가서 금리 좀 시원하게 좀 내려. 그러냐고 지금 내 사람 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명령을, 그 임금님의 전하의 그 명령을 받고 그 자리에 갔는데, 가보니까 금리를 인하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은 왜 됐을까요? 네. 전쟁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가서 금리 인하해 라고 그 인하를 하라고 이제 현 의장을 쫓아내고 케빈 워시를 내려보냈는데 정작 대통령 본인이 전쟁을 시작한 것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좀 아이러니하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아이러니하죠. 야, 너 내가 내려보냈는데 왜 너도 금리 인하 안 하고 왜 우물쭈물대고 왜 인하 안 하는 거야? 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대통령님 인하하려고 했더니요. 전쟁 때문에 그 금리를 인하 못하게 생겼는데요. 그래? 그 전쟁 왜 발생한 건데? 대통령님이 시작했잖아요. 약간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지금.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미국과 이란 간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물가 상승, 그 여파로 그러면 물가가 진짜로 올랐느냐? 네, 잠깐만 수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실제로 그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예상치를 웃도는 예상치보다 더한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통계국은 지난달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6.0% 상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6.0% 상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전체를 통틀어서 6.0%지만 예를 들어서 뭐 가솔린은 한 40% 올랐을 거고요. 다른 에너지 관련된 거는 10몇 %씩 올랐겠죠. 다른 한 2%, 3% 오른 거랑 합치니까 평균이 6%가 된 겁니다. 보통 1년에 물가가 한 3% 정도 오르면 뭐 비교적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더블이 된 거예요. 지난 2022년 12월 이후에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한 달 전에 비하면 상승률이 한 달 만에 1.4% 물가가 올랐습니다. 요거는 최근에 한 4년 만에 가장 높은 한 달 상승률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 상승률은 또 왜 중요하냐? 그만큼 갑작스러운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쟁 이후에.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는 한 달 만에 오를 걸 한 0.5% 정도로 예상을 했답니다. 그런데 지난달 한 달 만에 오른 게 1.4%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부 잘한다는 다우존스의 그 전문가들 그 예상치를 한 3배를 친 그런 물가 상승률을 보이게 된 큰 폭의 상승률인 것입니다. 자, 월가 전문가들은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에 따른 그 유가 급등과 공급 차질, 서플라이 차질로 인해서 4월에 생산자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기는 했었지만 이렇게 많이 오를 줄은 몰랐다. 당분간 이 물가는 상승세를 중단하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끝소식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뭐 합병한다. 그리고 합병하기로 결정됐다. 이런 얘기는 다 들으셨죠? 네. 그러면 언제 합병하는 건데 이 얘기는 이제 전부 다 누구도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병되는 공식적인 날짜는 12월 17일입니다. 올해. 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을 품에 안고 하나의 회사로 가는 날짜가 12월 17일로 소위 통합 대한항공으로 공식 출범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신주 인수 계약 체결 이후에 5년 6개월 만에 드디어 양사 통합이 사실상 최종 단계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어제 그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통합 항공사 출범 일자를 12월 17일로 한다라는데 서로 사인을 다 끝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는 12월 17일부터는 아시아나 항공이라는
회사 이름은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 계약에 따라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모든 자산도 가져가고요. 또 모든 부채, 모든 빚도 다 가져가고요. 그리고 권리도 가져가고 의무도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근로자도 일단 나중에는 어떻게 뭐 좀 레이오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아시아나의 근로자 일체를 다 그대로 일단 승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의 합병으로 인해서 두 항공사를 평소에 이용하던 소비자들, 여러분들은 대한항공 한국 가실 때 주로 이용하셨나요? 아니면 주로 아시아나를 이용하셨나요? 요새는 LA나 샌프란시스코 뭐 이쪽 뉴욕 이쪽에는 대도시는 뭐 에어 프리미어도 있긴 한데 일단은 그 머저리티가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이잖아요. 어떤 걸 이용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두 항공사를 이용하던 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합병이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이 예상되는지 뭐가 이제 변화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다음 기회에 좀 시간을 갖고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중국의 만만디하고 관시 얘기를 하다가 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어쨌든 이 정치인들의 만만디는 뭐 그렇다 치고요.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매사에 너무 조급하지 않게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좀 가끔 힘들 때나 스트레스 받으실 때는 좀 가끔 만만디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급할수록 돌아가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많이 있죠. 뭐 그런 말 생각하셔도 되고 이번에 송영코 얘기 들으니까 시진핑이가 만만디를 했다며 네, 뭐 그런 생각하면서 조금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거나 조금 뭐 마음이 좀 급해지는 그런 일이 있거나 할 때는 살짝 만만디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마칩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